여러분, 통장에 10억 원쯤 있고 전주 에코시티에 7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 대접받으며 기세등등하게 살 것 같으시죠? 전주 중앙시장에서 30년 넘게 칼질하며 장 사장 소리 듣던 저도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 놀러갈 때 피냄새 맡으며 고기 썰고 남들 돈 쓸 때 10,000원 한 장 벌벌 떨며 모아서 에코시티 집 사고 새만금에 땅까지 묻어뒀을 때 제 노후는 남부럽지 않은 금빛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엊그제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 모임에 갔다가 저는 제 평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열린 문틈으로 들리는 친구 녀석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 제 발길이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끼리 군산 가서 회 먹은 거 민석이한테는 비밀로 해라. 그놈 오면 또 지 땅값 올랐다고 자랑질이나 할 텐데 밥값도 안 내는 놈 이야기 듣기 싫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여행을 다녀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자존심을 꾹 누르고 자리에 앉아 슬쩍 물었죠. 야, 니들 요즘 단톡방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자 한 녀석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쓱 뒤집어 놓는데 그 찰나에 제 눈에 박힌 화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이름만 쏙 빠진 진짜 친구들이라는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주말 산행 약속을 잡고 손주 녀석들 재롱잔치 영상을 공유하며 배를 잡고 웃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넘게 불알 친구라고 믿었는데 제가 돈 좀 벌었다고 떵떵거릴 때마다 지들은 뒤에서 저를 돈만 아는 지독한 놈이라며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40평 넘는 이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7억 원이라는 집값이 저를 짓누르는 감옥 창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마음 터놓고 전화 한 통 걸 곳이 없으신가요? 교사로 키워낸 하나뿐인 딸녀는 전북대 병원 의사 사위 눈치 보느라 바쁘고 명절에나 얼굴 비추면 다행입니다. 평생 내 곁에서 고기 기름때 닦아가며 고생한 아내 소희는 제가 병원비 아깝다고 며칠만 더 참아보자고 미루는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가 천국일 줄 알았는데 사람을 잃고 나니 이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평생 모은 건 돈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흔하디흔한 성공담이나 실패담이 아닙니다. 전주 시장통에서 미친 개소리 들어가며 피땀 흘려 일궈낸 제 인생이 왜 60살 넘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아내를 차가운 땅에 묻고 나서야 깨달은 진짜 부자의 조건에 대해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7억 원짜리 아파트 때문에 매달 60만 원 넘게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며 손을 떠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의사 사위에게 기죽지 말라고 딸 혼수를 1억 원씩이나 해주고도 왜 늘끔하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는지 그 기막힌 속사정을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식도 친구도 다 내 발밑에 있을 줄 알았던 제 오만이 어떻게 제 삶을 난도질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 주저앉았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버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쩜 내 이야기랑 토씨 하나 안 틀리네 하며 가슴을 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이 그토록 매달리던 노후 자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전주 중앙시장의 칼잡이로 불리던 제가 어떻게 이 화려한 지옥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저처럼 시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전주 중앙시장에서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미친 개였어요. 한 근에 600g인데 저울에 달아보고 단 1g이라도 더 나가면 그 자리에서 칼같이 잘라냈거든요. 사장님, 단골인데
비계 좀 떼어내고 살코기 조금만 더 줘요. 동네 할머니들이 봉투를 내밀며 사정을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이거 도축장에서 내 돈 주고 떼어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으면 돈을 더 내셔. 인정머리 없다고 뒤에서 수군대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딸 교사 만들고 내 마누라 고생 안 시키려면 돈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그 도끼가 성공을 향한 열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제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명절이라고 떡을 돌리고 과일을 나눠 먹을 때도 저는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런 거 받아 먹으면 나중에 다 갚아야 해. 차라리 안 먹고 안 주는 게 속 편해. 제 입버릇이었죠. 남들에게 밥 한 번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까웠고 남의 사정 봐주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모은 돈이 제 인생을 지켜줄 방패라고만 믿었거든요. 아내 소희와 저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독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도축장에 가고 밤 11시 반에 시장 문 닫을 때까지 허리 한 번 못 폈어요. 30년 넘게 무거운 소짝을 메고 칼질을 해대니 제 몸은 이미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양쪽 손목은 터널 증후군으로 감각이 무뎌졌고 허리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가 오나 안 오나 쑤셔댔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육점 바닥에 찬 기운을 그대로 받으며 일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 튀어나오고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제대로 된 보험 하나 들어둘 생각도 못하고 그저 병원비 아까워서 파스 한 장으로 버티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 그 고통도 잠시 잊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자. 전주 에코시티에 7억 원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그때부턴 왕처럼 사는 거야. 저희 부부에게 그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평생의 고통에 대한 보상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에 새만금 땅 3억 원어치까지 사두었으니 전주 바닥에서 나만큼 잘 살 사람 없다고 자부했죠. 남들은 은퇴하면 연금이 얼마네, 노후 준비가 어쩌네 걱정들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야, 연금 몇백 받아봤자 뭐하냐? 나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땅이랑 금싸라기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이 틀렸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보상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 줄은요. 가끔 시장 상인들이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임을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전주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제가 정육점으로 돈 좀 벌었다는 소문은 이미 다 나 있었죠. 그런데 저는 모임에 나가서도 지갑을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야, 민서가, 너 이번에 새만금 땅 3억 원어치 샀다며? 기분도 좋은데 오늘 내가 소주 한 잔 사야 하는 거 아냐? 친구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에도 저는 정색을 하고 대꾸했습니다. 야, 그게 다 내 돈이냐? 은행 대출도 끼어 있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나중에 땅값 제대로 오르면 그때 한턱 낼게. 그 나중에라는 말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동창 경조사 챙길 때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안 비췄습니다. 그런데 가면 돈만 나가지 뭐 좋은 거 있다고 가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 돈을 아껴서 아파트 중도금을 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친구들은 이미 그때부터 제 전화를 피하고 있었더라고요. 장민석 저 인간은 돈 자랑은 엄청나게 하는데 정작 밥 한 끼 안 사는 지독한 놈이다. 시장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만 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니들이 나만큼 벌어봤어? 질투해서 저러는 거지 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도 돈으로만 계산하기 시작한 제 자신이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드디어 평생의 수건이었던 전주 에코시티 신축 아파트에 입성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단지 정문을 통과하는데 경비원분이 거수 경례를 하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30년 넘게 정육점에서 배어있던 지독한 고기 냄새와 핏자국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희야, 고생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데서 대접받으며 사는 거야. 아내 소희의 손을 꼭 잡았는데 아내도 감격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중앙시장 낡은 정육점 건물 2층에서 쥐 나오던 단칸방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7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세병호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구나 싶었죠. 이제 시장통 사람들과 엮일 일도 없고 고상하게 클래식 음악이나 들으면서 우아한 노후를 보낼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오고 정육점을 정리하고 나니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몸 구석구석 숨어있던 병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됐고 아내는 밤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서 잠을 설쳤습니다. 전북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보니 우리처럼 겉만 번드르르한 노인네들이 가득하더군요. 그 비싼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다리가 아파서 단지 내 산책로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도는데 말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에코시티 7억 원 아파트에 새만금 땅까지 있으니 자산이 많다고 잡혀서 매달 60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연금만 믿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고정 수입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현직 때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코시티 사람들은 다들 여유로워 보이는데 저는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와 세금 고지서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아파트는 7억인데 제 수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집값은 올랐는데 정작 내 주머니는 텅 비어있는 분들 말입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술 한잔 하자고도 못하겠더라고요. 야, 장 사장. 너 에코시티 가서 잘 산다며? 언제 한번 구경시켜줘야지. 동창 녀석들이 전화를 해와도 아직 집 정리가 덜 됐다며 핑계를 대고 끊었습니다. 사실은 집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녀석들 데려다가 비싼 한우 대접할 현금이 없었거든요. 부동산 자산은 10억이 넘는데 마트에서 9,900원짜리 냉동 고기를 고르는 제 처지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는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사위 눈치 보이지 않게 자꾸만 손을 벌려왔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제 곁을 지키던 아내 소희의 몸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저 몰래 파출부 일을 나가려고까지 했더라고요. 하나뿐인 제 딸에는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고기 냄새 맡아가며 번 돈으로 금지옥엽 키웠더니 번듯하게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가 됐고 사위도 전북대 병원에서 일하는 유능한 의사를 만났거든요. 전주 바닥에서 정육점 장 사장 딸이 의사한테 시집 간다는 소문이 돌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무거운 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위 집안이 워낙 쟁쟁하다 보니 제 딸이 기죽어 사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내 딸 어디 가서 정육점 딸이라고 무시당하게 알아마. 저는 평생 모은 현금 중에서 1억 원을 뚝 떼어 혼수로 내놓았습니다. 말이 1억이지. 그게 고기 몇만 근을 썰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위는 명문대 나오고 인물도 훤칠해서 남부러울 게 없었죠. 결혼식 날 사위 손을 잡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우리 딸 대접받고 살겠지? 나중에 사위 덕 좀 보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사위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에코시티 우리 집으로 오긴 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서는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가끔 제 아내 소희가 내오는 과일을 보며 아, 예, 잘 먹겠습니다 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할 뿐이었죠. 어느 날은 사위가 제 거친 손을 슬쩍 보더니 그러더군요. 아버님, 정육점 오래 하셔서
손마디가 많이 굵어지셨네요. 퇴행성 관절염 심해지기 전에 보험 보장 범위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사랍시고 해주는 말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보다 당신 몸은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라는 식으로 들려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딸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팔짱 끼고 아빠가 최고라더니 이제는 시댁 눈치 보느라 바빴습니다. 아빠, 이번에 어머님이 강남 사시는 고모랑 비교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혼수 이렇게 준 거 사위 동기들은 더 많이 해왔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바친 그 돈이 사위 동료들 사이에서는 고작 비웃음거리였다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애는 툭하면 전화를 해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에 사위가 개원하고 싶어 하는데 대출 한도가 안 나온대. 아빠, 새만금 땅 좀 어떻게 안 돼? 아빠, 애기 영어 유치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내 월급으론 벅차. 현금이 줄어드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에코시티 집값은 7억인데 정작 제 통장에는 당장 쓸 생활비도 빠듯해지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부동산 자산 때문에 매달 60만 원 넘게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딸에게 돈을 그렇게 퍼주고도 저는 정작 마트에서 100원 한 푼 아끼려고 세일 품목만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에게 기죽지 말라고 다 내어줬는데 정작 자식은 내 고마움을 모르고 더 큰 것만 바라는 상황 말입니다. 제가 딸에게 준 건 1억 원이 아니라 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현금은 바닥나고 자존심만 남은 저를 보며 아내 소희는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 딸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사위 눈치 보이면 딸만 힘들어. 아내는 그 와중에도 자식 걱정뿐이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사위는 제 돈은 받으면서도 정작 친구들 모임에선 제 직업을 창피해하며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에코시티 7억 원짜리 아파트, 40평 넘는 이 넓은 거실에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이 저한테는 억만금짜리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소희와 둘이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크게 들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기분 느끼시는 분 계세요? 집은 넓어지는데 정작 마음 붙일 곳은 좁아지는 그 기막힌 기분 말입니다. 분명히 성공해서 이사 왔는데 이상하게 전주중앙시장 그 좁고 고기 냄새 나던 2층 단칸방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시장 상인들이 장 사장, 오늘 고생했네 하며 소주 한 병 건네기도 하고 윗집 아랫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에코시티는 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눈인사 한번 나누기가 왜 이리 힘든지 다들 귀에 이어폰 끼고 핸드폰만 보느라 바쁘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정육점에서 돈 번 늙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녁마다 아내와 세병호 공원을 산책합니다. 공원 조경은 기가 막히고 사람들도 다들 세련돼 보이죠. 그런데 산책로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서 옥수수 나눠 먹으며 웃음꽃 피우는 노인네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지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저기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섞어볼까? 제 말에 아내 소희는 힘없이 고개를 쳤습니다. 당신 성격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가서 또 땅값이 어쩌네. 우리 사위가 의사네 자랑만 할 거잖아. 그냥 우리끼리 걸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람 사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고기 무게는 칼같이 쟀으면서 사람 마음의 무게는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야 민서가 우리 전주천 근처에서 막걸리 한잔 할 건데 나올래? 하고 연락이 와도 저는 나 에코시티 산책해야 해서 바빠 하고 잘난 척하며 끊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자존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를 갉아먹는 고독이라는 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은 더 약해지는데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60만 원을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7억 원 아파트와 새만금 땅이 제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지더군요. 정작 수중에 쓸 현금은 딸의 혼수랑 뒷바라지로 다 빠져나갔는데 나라에서는 제가 부자라고 세금을 왕창 떼어가는 겁니다. 여보, 우리 국민연금 나오는 거랑 이거저거 합쳐도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하겠는데? 아내의 걱정 섞인 말에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생활비 걱정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벌어둔 땅이 얼마인데? 사실은 저도 무서웠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10억이 넘는데 당장 내일 병원 갈 현금 10만 원이 아까워 벌벌 떠는 제 꼴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인데 속으로는 매일 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가 줄을 설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식이 매일 찾아와 효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텅 빈 40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서로 얼굴만 붉히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독이 깊어질수록 제 곁을 묵묵히 지키던 아내 소희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고독이 병처럼 깊어질 때쯤 저는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을 때 돈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제부턴 나도 좀 쓰고 살자. 평생 낡은 정육점 배달 트럭만 몰던 제가 큰맘 먹고 수천만 원짜리 번듯한 대형 SUV를 뽑았습니다. 에코시티 지하 주차장에 새 차를 세워두니 지나가는 이웃들이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왜 그리 달콤하던지 30년 넘게 고기 기름때 묻히며 살던 보상을 이제야 제대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차 냄새를 맡으며 운전대를 잡으니 마치 제가 다시 30살 청년이라도 된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전주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니고 남들 하는 골프도 좀 배우러 다닙시다. 제 제안에 아내 소희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더군요. 그동안 돈 아깝다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그날은 전주 도청 근처 비싼 한정식집에 가서 큰맘 먹고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켰습니다. 한 상 부러지게 나오는 음식을 보며 우리 부부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차를 바꾸고 골프를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장 사장님, 스윙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번에 차도 바꾸셨다면서요? 연습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해오니 텅 비어있던 제 단톡방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그들에게 밥도 사고 커피도 샀습니다. 내가 이번에 새만금 땅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팀 다 데리고 제주도로 골프 여행 한번 쏩니다. 호기롭게 내뱉는 제 말에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그동안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며 느꼈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구나. 돈을 써야 사람이 따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 소희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매일 시장통에서 찌든 모습만 보다가 예쁜 옷 입고 백화점 나들이 다니는 아내를 보니 이제야 남편 구실을 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셨나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막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 시작했을 때의 그 안도감 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안도감이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에코시티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아내와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딸애네랑 같이 유럽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사위도 요즘 바쁘다는데 우리가 보험 혜택 잘 따져서 건강검진도 싹 시켜주고 말이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제야 좀 사람 같네. 돈보다 우리 건강이 우선이에요. 우리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돌아왔고 자식에게도 당당한 아버지가 됐고 아내와도 다시 신혼처럼 가까워졌으니까요. 국민연금이랑 제가 모아둔 돈이면 죽을 때까지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쯤 되면 야, 이제 장 사장 인생 편네 하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고 보상받을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잔인하더군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지옥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유난히 차갑다는 걸 느꼈을 때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날이 추워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과 안심이 불러온 비극은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마치 모래성 같아서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주 도청 앞에서 비싼 한정식을 먹고 내년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며 웃던 우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잠결에 옆자리를 더듬었는데 아내 소희의 자리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거실로 나갔는데 아내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꽉 쥐어짜는 듯한 모습으로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죠. 여보, 소희야, 정신 좀 차려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 40평 넘는 이 넓은 거실이 순식간에 차가운 영안실처럼 느껴지더군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그 10분이 제 인생 6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를 기다리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재산 다 가져가도 좋으니 소희만 살려달라고 말이죠. 의사 사위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지만 수술 중인지 받지를 않더군요. 결국 사위의 동료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벌어놓은 돈, 새만금의 3억 원 땅, 에코시티의 7억 원 아파트, 그 화려한 숫자들 중에 아내의 숨을 단 1분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 사위는 나중에서야 나타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라며 원망 섞인 투로 묻더군요.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왜 그리 차갑게 들리던지, 평소에 장인어른 보험은 잘 들어뒀냐고 묻던 놈이 정작 장모 죽어갈 때는 곁에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제 오만이 아내를 죽인 것 같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너무나 썰렁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인색하게 굴며 미친 개소리 들었던 제 업보가 거기서 다 나타나더군요. 중앙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상인들도 골프 연습장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제 밥을 얻어먹던 사람들도 좋아 하나 보내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야, 민석이 그 양반 마누라 죽었는데 조의금 얼마나 들어오나 눈불을 켜고 보고 있을걸?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지인의 뒷담화에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10억 원이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줄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도 사지 못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에는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아빠, 이제 엄마 명의로 된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미리 정리 안 하면 대출 승계도 복잡해진다던데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슬픈 순간에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자식을 보는 그 기분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중앙시장 근처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딸의 뒷바라지하느라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투덜댈 때마다 아내는 저 몰래 그 거친 손으로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돈을 보태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돈을 모아 제 생일날 비싼 골프채 하나 사주려고 했다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제 체면 차리는 데만 급급했던 겁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노후는 화려한 에코시티 아파트가 아니라
숨막히는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소희를 전주 승화원에 모시고 돌아온 날 40평 넘는 이 집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세병호 공원의 불빛은 왜 그리도 번쩍거리는지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세상은 참으로 평화롭더군요. 혼자 소주 한 병을 따서 입에 털어넣는데 안주 삼아 씹히는 건 후회와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아내의 49제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뿐인 딸애가 사위랑 같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러 온 줄 알았더니 딸의 손에 들린 건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새만금 땅이랑 이 아파트 지분 말이야. 지금 빨리 정리 안 하면 상속세 폭탄 맞는데. 사위 친구 중에 세무사 있는데 미리 증여 형식으로 돌려놓는 게 아빠한테도 이득이라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에 머금고 있던 소주가 확 뿜어져 나올 뻔했습니다. 마누라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제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네 엄마 죽은 지 이제 겨우 한 달이다.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데 네 엄마랑 내가 시장 바닥에서 고기 기름 뒤집어 써가며 피눈물로 일군 집이야. 제 호통에 딸애는 울컥했는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빠는 왜 맨날 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아빠 돈 뺏는다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놔줄 거라며. 사위도 병원 개원할 때 대출 한도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빠가 이 정도도 못 도와줘? 아빠는 우리를 자식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돈 지키는 경비원으로 보는 거야? 옆에 있던 의사 사위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게 효도입니다. 아버님 혼자 이 넓은 아파트 관리비랑 건강보험료 감당하시기 벅차시잖아요. 저희한테 지분 넘기시고 좀 편하게 사시는 게 어떠세요? 그 차가운 말투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 사위라고 혼수 1억 해주고 떠받들었더니 돌아오는 건 제 재산을 효율적으로 나눠 갖자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키운 건 딸이 아니라 돈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나 싶더라고요. 딸과 사위가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제가 평생 정육점에서 칼질하며 번 돈 10억 원이 결국 제 자식과의 천륜을 끊어놓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셨나요? 내 살점을 떼어 자식을 먹였는데 그 자식이 이제는 제 뼈까지 발라먹으려 달려드는 그 기막힌 처지 말입니다. 그 와중에 휴대폰은 또 왜 그리 울리는지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62만 8천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 문자였습니다. 현금은 딸의 혼수랑 사위 뒷바라지하느라 다 빠져나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는데 나라는 제가 부자라고 꼬박꼬박 돈을 뜯어갔습니다. 새만금 땅은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갉아먹고 에코시티 아파트 관리비는 왜 이리 비싼지. 부동산 자산은 10억인데 당장 내일 먹을 쌀쌀 돈이 걱정되는 제 꼴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가 무서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은 원수가 되고 저는 10억짜리 감옥에 갇힌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소희야, 나 어떡하면 좋냐? 내가 없으니까 이 넓은 집이 너무나 무섭다. 아내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통곡을 해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애는 이미 사위랑 같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은행에 알아보고 다녔다더군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애와 사위가 몰아치듯 다녀간 뒤로 제 세상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에 산들 뭐합니까? 말 한마디 섞을 사람 없는 이 넓은 집은 그저 번드르르한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생전에 얼려둔 국거리 고기 몇 덩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그 고기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에코시티의 그 세련된 산책로 말고 제가 30년 넘게
뼈를 묻었던 전주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대형 SUV는 주차장에 처박아 두고 일부러 낡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 차를 타면 아내와 함께 시장 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특유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기 누린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남들은 싫어하는 그 냄새가 저한테는 왜 그리도 포근하게 느껴지던지. 한참을 걷다 보니 제가 운영하던 정육점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제가 부리던 정육점 막내 동생 김씨가 사장이 되어 열심히 고기를 썰고 있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쇼? 에코시티 회장님 아니신가? 김씨가 피 묻은 앞치마에 손을 슥슥 닦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칼질 똑바로 못하냐며 모질게 구박했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제가 돈 좀 벌었다고 시장 떠날 때 배웅조차 안 했던 녀석인데 말이죠. 김씨는 저를 근처 단골 순대 국밥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형님,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죠? 거긴 공기도 좋다면서요. 김씨가 건네는 소주 한 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염치불고하고 아내 떠난 이야기, 딸애와 재산 때문에 싸운 이야기를 주저리 털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못할 말을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사람 앞에서 쏟아내 본 적 말입니다. 김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툭 한마디 던지더군요. 형님, 거 7억 원짜리 집이 형님 목을 조르고 있구먼요. 돈은 좀 없어도 사람 냄새나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지옥이쇼?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성공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김씨는 저보다 돈은 훨씬 못 법니다. 아직도 시장통 낡은 빌라에 살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이랑 장사해서 버는 푼돈으로 산다더군요. 그런데 이 녀석 표정은 저보다 100배는 더 밝아 보였습니다. 형님, 저는요. 저녁마다 시장 사람들이랑 막걸리 한잔하고 주말엔 손주 녀석들 와서 용돈 3만 원씩 주는 그 맛에 삽니다. 그 녀석 말을 듣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딸애한테 1억 원이나 되는 혼수를 해주고도 무시당하는데 이 친구는 단돈 3만 원으로 할아버지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 칼질하며 모은 10억 원이 김씨가 가진 그 소박한 행복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김씨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그러더군요. 형님, 이제라도 그 껍데기 같은 집 던져버리쇼. 시장 근처로 다시 오세요. 우리가 형님 술동무 안 해줄까 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지키려고 그토록 독하게 살았을까요? 아내 소희가 왜 죽기 전까지 시장마트에서 남의 집 바닥을 닦았는지 이제야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돈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웠던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 소희를 잡아두지 못한 이 화려한 껍데기, 7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기로요. 부동산 중개인이 깜짝 놀라며 묻더군요. 아니, 장 사장님, 이 좋은 집을 왜 팔려고 하세요?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 새만금 호재랑 엮여서 더 오를 텐데요. 저는 그저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오르면 뭐합니까? 사람 숨통을 조이는 집인데. 나 이제 여기서 나가서 사람답게 좀 살려고요. 중앙시장에서 정육점 하며 모은 돈, 그 피 같은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 집을 내놓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조금씩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7억 원이라는 숫자가 제 통장에 찍히는 것보다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이 저를 살게 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힘들지만 그만큼 값지다는 사실을 말이죠.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에 딸애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을 팔면 나중에 나한테 증여해줄 자산 가치는 어떡하고? 거기 낡은 동네로 가면 사위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딸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딸을 쳐다봤습니다. 얘야, 내가 걱정하는 게 내 노후냐, 아니면 내 몫으로 떨어질 아파트 값이냐? 나는 평생 너희 위해서 고기 썰고 뼈 깎으며 살았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좀 써야겠다. 딸에는 분에 못 이겨 발을 구르며 나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전주 중앙시장 근처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매달 60만 원씩 나가던 건강보험료 폭탄에서 벗어나니 이제야 숨이 쉬어지더군요. 재산을 줄이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상담사분의 말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부자로 불리길 바랐는데 역설적이게도 가난해지기로 결심하니 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이게 제 인생의 진짜 정답이었습니다. 이사 온 뒤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에코시티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마당에 흙을 밟으며 상추도 심고 고추도 키웁니다. 아침이면 시장통 동생들이 형님, 해장국이나 한 그릇 하셔 하며 대문을 두드리고 저녁이면 이웃 노인들과 평상에 앉아 국민연금 몇십만 원 나오는 거로 막걸리 파티를 벌입니다. 비싼 골프채는 먼지가 쌓여가지만 시장 사람들과 나누는 투박한 대화 속에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몸도 신기하게 좋아졌습니다. 그토록 아프던 무릎과 손목이 욕심을 버리니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병은 관절염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이었던 겁니다. 남은 돈 중 일부는 아내 이름으로 전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내놓던 날 하늘에 있는 소희가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아 펑펑 울었습니다. 소희야, 나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저는 이제 10억 자산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는 친구가 있고 오늘 저녁을 같이 먹어줄 이웃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돈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 계신가요? 손에 꽉 쥔 걸 놓아야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할 정도로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 기막힌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주 중앙시장에서 미친 개 소리 들으며 30년 넘게 칼질해서 10억 원을 모았던 저 장민석이가 이제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뼈아픈 조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후의 돈, 정말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서럽고 비참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고 그 돈에 내 영혼을 파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제가 겪었던 그 화려한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저처럼 자영업 하시면서 몸 안 아끼고 악착같이 모으시는 분들, 제 말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발 몸 아껴가며 일하십시오. 저랑 제 아내 소희는 병원비 아까워서 무릎이 나가고 손가락이 굽어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고 보니 우리가 벌어놓은 돈은 우리가 쓸 돈이 아니라 병원에 갖다 바칠 돈이었습니다. 비싼 보험 들어두면 뭐합니까? 이미 몸이 망가져서 수술대에 오르는 게 일상이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평생 고생해서 번 돈, 의사 사위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쓰세요. 두 번째는 주변에 밥 한 번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는 시장에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안 사서 그 돈으로 새만금 땅 사고 아파트 중도금 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죠. 그런데 60대 넘어 외톨이가 되어보니 그 밥값이 나중에 여러분의 외로움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연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색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플 때, 슬플 때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저처럼 에코시티 7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벽 보고 밥 먹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친구들에게 오늘 내가 쏜다 하고 먼저 손 내미세요. 그 밥값 몇만 원이 나중에 수천만 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만 믿고 현금 흐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에코시티 7억 아파트 살 때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60만 원이 제 목을 죄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정작 주머니엔 만 원 한 장 없는 하우스 푸어 노인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그 화려한 집도 결국 창살 없는 감옥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식에게 현금 다 주지 마세요. 저는 의사 사위 기죽지 말라고 딸애한테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혼수로 해줬습니다. 사위가 개원한다고 할 때도 제 노후 자금 털어서 보태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은 제가 준 돈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권리로 알더라고요. 부모 손에 돈이 쥐어져 있어야 자식도 대접을 해줍니다. 내 살점을 다 떼어주고 나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보지 않고 부모의 남은 재산만 봅니다. 상속이나 증여 문제 미리 서둘러서 다 퍼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칼자루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세요. 세상에 내 편은 내가 아플 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입니다. 저는 아내 소희가 제 곁에 있는 게 공기처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돈 아끼려고 아내 검진 한번 제대로 안 시켜준 제 자신이 지금도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아내 죽고 나면 10억 자산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으로 아내 수만 번 더 못 쉬게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저처럼 아내 보내고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엔 아내 손 꼭 잡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명품백보다, 그 어떤 비싼 아파트보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진짜 성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요. 비 오니까 비로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 제 인생이 비로소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경종이 되었나요? 10억 자산가에서 전주 노송동의 평범한 노인이 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차고 행복합니다. 화려한 에코시티 아파트의 야경보다 이웃들과 나눠 먹는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저를 더 살맛나게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돈의 감옥에 갇혀 외롭게 사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영상을 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야, 돈도 좋지만 우리 사람 냄새 나게 살자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시린 겨울이 아니라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날 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이제 시장 동생들과 막걸리 한잔하러 가봐야겠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